비상당체의 일비사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배짱이 두둑하다, 불세출의 위인이다.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찬양하며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백두산에 비유해 신격화를 하더니 이제는 배짱과 담력 등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과감하게 잘못을 비판하면서 치부를 드러내는 통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김정은 우상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최근 들어서 온갖 그런 표현을 동원을 해서 김정은의 군사 지도력을 유독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이 선대에 비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 정치적 카리스마나 권위가 작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권 이후에 국정 능력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권위에 대한 자산이 선대에 비해서 매우 미약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과대 포장하는 성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맞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군사훈련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부 자원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징적인 혹은 지도자의 대담성이나 아니면은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런 지도자의 과감성을 통해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취약한 어떤 내구력이 약화된 정치적 권위가 약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과대 포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배짱과 담력을 찬양하는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짱과 담력이라기보다 좀 젊고 아무래도 30밖에 안 됐으니까 박력도 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으니까 서양의 맛도 좀 봤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리더십을 이제 선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할아버지 흉내를 주로 내고 그다음에 젊은이로서 좀 활발하고 박력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행기도 좀 타고 자기가 비행기 직접 몰기까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과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더 가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자기가 애민 통치자다. 주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통치자라는 걸 제일 내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의로 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다 안 되니까 이미지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또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쉽게 자기 리더십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김정은에게는 기회가 되죠.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하는 첫날에 스커드 미사일 2발도 쏘고 또 뭐 전방 시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서 한마디로 자기 나이는 어리지만 통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지금 이렇게 자꾸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과대 포장이라든지 뭐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지금은 돌아가신 그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적인 비난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오면은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후계 체제 들어왔을 때 뭐 그 아이 뭐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대에 비해서 정치적 권위가 카리스마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북한 체제 건설과 그다음에 공업화 과정, 뭐 북한도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업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권위, 카리스마를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김정일까지 오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도 했고 특히 이제 유은 통치라는 걸 통해서 지금 아버지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긴 기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최대 위기인 고난의 행군 시대고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할 수도 없죠. 제일 괴로웠던 시간이니까. 그리고 김정은 자신이 지금 2, 3년밖에 안 된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가 지금 내설 만한 업적이나 권위나 아니면 커리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과대포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은 점점 체제 비판하는 정도의 강도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오면 아주 노골적이고 반체제적인 그런 어떤 삐라나 낙서나 하는 대자본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에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권력의 정당성의 결함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상응해서 역시 부작용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냉소적인 겉으로 뭐 드러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만이나 냉소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그런 찬양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냉소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김정은의 판문점 시찰 3주년을 맞아서 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김정은이 판문점을 시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12년 3월 달에 판문점을 김정은이가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같이 간 사람들 보면 화려한 멤버들이에요. 이미 사망하고 없는 장성택이를 비롯해서 박재경 대장, 그다음에 김영철 그 정찰 총국장, 지금 대장이죠. 그다음에 최룡의 황병서, 당시는 뭐 그냥 당 비서 무슨 조직지도부 부부장 뭐 이렇게 했지만 다 같이 갔어요. 그렇게 쫙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정전협정 담판장도 보고 정전협정 1953년에 그 휴전협정을 조인한 것도 가보고 근데 판문점 누각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남한을 내려다보고 근데 이제 그 당시도 역시 한미연합훈련 당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한미연합훈련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북침을 위한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직접 전쟁으로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적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슴없이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이 남한을 관찰하러 갔다. 그러니까 전방에 갔다 이렇게 최전방에 거죠? 갔다고 함으로써 아주 선전 효과가 최고죠. 북한도 뭐 우리처럼 북한도 아마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대대적인 군사 연습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몸으로 나서 가지고 그래 쏠렘 쏴봐라로 한번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의 사기도 북돋고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선전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 기습 반격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직접 내 보임으로써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 김정은이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좀 달리 정말 전방 시찰을 좀 자주 했습니다. 이를테면 천안함 복침 이후에도 뭐 장제도, 무도 이런 데 가서 거기가 거의 최전방이거든요. 거기 나룻배 뗏목 타고 가기도 하고 중부전선에도 우리의 그 사격권 거의 근처까지 와가지고 남한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김정은이의 젊고 무모할 정도로 어떤 그 용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실 달리 보면은 만약 김정은이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못 할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권력이 어느 정도 확고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경호하는 부분에서 말린다고 하더라도 난 가겠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권력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그렇게 최전방에 감으로써 또 선전 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김정일 3주기 행사에서 이미 뭐 백두산 강국, 뭐 위대한 김정은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화 작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북한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이안도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 기반 뭐 홍 박사님께서는 뭐 권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기반 역시 그렇게 강한 것으로 저는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이 했던 뭐 전방 시찰이나 잠수함을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호나 아니면 어떤 국가 원수의 행보를 봤을 때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대단히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지도의 대담함으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대단히 무모한 형태인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뭐 어떤 뭐 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권력 그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다시 그 황병서가 촬영에 앞서고 그러는데 너무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빈번한 교체라든지 아니면 뭐 수모에 가까운 강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어떤 그런 어떤 김정은이 아주 안정된 어떤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체계적인 조직적인 저항이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행보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대담함, 그러니까 특히 대남 전략이나 대미 전략에서 어떤 대담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해서 어떤 과도한 행보. 두 번째는 아버지를 제외한 할아버지와 김정은 자신을 연결시키는 할아버지의 네네. 정통성과 본인의 이미를 중첩시키는 부분. 이 두 번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북한 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민 생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 생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챙기는 행보. 그러니까 어떤 그 민생 행보. 이런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아마 그 주요한 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과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게 권력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조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아직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조금 다른 입장을 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이 아직까지 국제무대 대비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 만약에 대비를 하게 된다면 또 북한이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선전을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게 북한 뜻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금년에 김정은이한테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4월 22일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전승기념일 행사한다 모스크바로 초청된 상태고 그다음에 9월 초에 시진핑이 또 전승기념 행사를 또 베이징에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동맹 정상회의 4차례나 김정은이가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러시아는 다 자기네 오기로 했다라고 벌써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어떤 기회에 가게 될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어느 한 곳도 가겠다라고 확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오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누구가 오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될 것 같고 김정은이로서도 이제 첫 국제 무대 첫 데뷔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수순을 잡아가야 될지를 아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북중 관계가 제일 큰 문제인데 시진핑은 자카르타에 4월 22일 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은 시진핑하고 조우할 수가 있다. 적어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중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다든지 하면 시진핑하고 좀 스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5월 달에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서는 한 뭐 20여 개국이 오지만 거기는 의외로 서방의 지도자들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가도 왕따 당할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에볼라 때문에 못 간다고도 하는데 에볼라는 지금 뭐 해제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 김정은이가 시작할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9월 초에 있는 베이징에서의 전승기념일 행사. 여긴 틀림없이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초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 정권이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선대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을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데뷔 못하더라도 9월 달에 베이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건 이제 시진핑의 어떤 의사에 따라 달려 있죠. 더 빨리 가든지 아니면 10월에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금년에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는 걸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빨리 국제 무대에 나와서 대외 정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국제 무대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김정은이가 자꾸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설치고 다니면은 우리가 위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북한을 빨리 정상 국가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빨리 국제 무대를 가보기를
우리가 거꾸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북중 관계에 따른 변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제 김정은이 답을 내놓게 될 텐데 조 박사님께서는 김정은의 국제 무대 대비 어떻게 점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올해 정도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 이제 모스크바 5월 9일 전승기념일이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뭐 온다 그러고 뭐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는 그 현 상황이 그러니까 북한의 내구력 펀더멘털이 약화된 상황, 그다음에 권력 기반도 아직 착근이 안 된 상황,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평양을 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크렘린에서는 뭐 온다고 지금 초청을 했고 온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다 그러면 아마 지금 김영남이 지금 공식 행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김영남 정도나 그급 정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직 만일에 이제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간다면 모를까.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사실 북한의 어떤 권력 투쟁사를 봐도 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권력 기반에 취약한 상태에서 떠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뭐 몇 번의 기회는 있지만 만일에 어떤 조우가 정상 간의 조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양일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이 평양을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시진핑이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평양을 가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5월은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내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거나 아니면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조 박사님 견해에 이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월 달에도 김정은이가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독수리훈련이 4월 24일 날 끝나요.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 그 모스크바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시진핑이 베이징으로 초청도 안 하고 남북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북미 관계도 지금 경색돼 있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의 선택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모스크바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 4월 달에 반둥을 간다거나 9월에 시진핑이 초청을 받고 그 베이징을 간다면 핵실험을 자제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전부 남북 관계 안 좋고 북미 관계도 소원하고 베이징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핵실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한테는 더 큰 위기가 벌어질 것 같아서 김정은을 빨리 국제 무대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까지 우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북한이 우상화에 열을 올리면서도 김정은 스스로는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의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제가 보기엔 치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솔직함보다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식목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절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산에 나무를 심는 문제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지금 저쪽에서 나무는 산에 나무는 거의 생활이거든요. 연료고 땔감이고 거의 필수 생활에 실생활에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아파트들도 사실은 뭐 그 연료난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 불만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잠재우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행보를 보면 그 조림 부분에 식목 부분에 굉장히 많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솔직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누적된 불만이 크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배려와 그다음에 어떤 그 애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강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솔직한 뭐 김정은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방식의 통치 방식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김정은 신격화에 좀 오점으로 작용을 하진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이가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한다면 과거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버지 때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좀 어려운 것이
과거의 그 소련의 지도자들 보면 바로 전임자를 그냥 아주 그냥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이미지를 세웠는데 김정은의 어려움은 과거의 전임자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그 애민 통치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주민을 위해서는 아버지 시대의 정책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를테면 5월달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 평양이 무너져가지고 최부일 그 인민보안부장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북한의 휴대폰이 지금 26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찍어서 보내면 뭐 낮은 온기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고층 아파트가 다 고위층이 사는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사과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임한 그 3년 전에도 보면은 유원재 가지고 자기가 풀을 뽑으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엉망이냐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의 통치에 자기는 내가 직접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하는 솔직함을 보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1986년에 골바초프 시대에 체르노빌 그 원전이 폭발했어요. 그때 폭파했는데 소련 지도자들은 과거의 습성대로 그냥 쉬쉬했죠. 그러나 서구에서 이 방사능 온도가 막 늘어나니까 서구의 신문에서 연일 보도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보도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알려지고 소련 전역에 알려지게 되니까 골바초프가 한 얘기가 글라스노스트를 해야 된다. 이거 숨겨야 해.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글라스노스트란 걸 하면서 투명성이라면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부득이하게 해서라도 이렇게 투명한 정책으로 간다고 하는 건 그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골바초프 시대의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해체되고 붕괴됐어요. 김정은이가 올바르게 정책을 따지고 투명하게 가고 그러면은 북한 통치가 조금은 정상화되면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대부분 다 잘못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칭찬도 해주면서 김정은이가 바르게 하도록 이끄는 게 결국은 북한의 주민의 삶도 나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정상화된다는 건 공산체제가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김정은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나름대로 격려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결국은 흡수 통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 목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정책을 비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 또 더 이상 잘못을 숨길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도 반영하는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